네, 김재원 최고는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전화로 지금 연결돼 있고요.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하세요. 네, 김재원 안녕하세요. 최고님.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박경미 대변인 좋으시죠? 네, 네, 훌륭하시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자, 월광 소나타 잘 들었었습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최고 먼저 듣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전부터 많은 인터뷰에서 반드시 가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결과가 제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라는 분의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범죄 행위나 또는 당 운영의 문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정당으로 우뚝 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야당으로서 헌정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바라지 않는 일이네요. 뭐 근데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야당이 또 건강하고 강력해야 정치가 잘 되는 거니까요. 왜 말을 그런 면에서 더듬으세요? 본다면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일은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우선은 정치가 사실은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데 네, 이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네. 선거 전략 본부장을 하면서 뭐 물론 우리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우리 후보에 대한 공격 방어 역할도 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역할을 총괄 담당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발견을 해서 이재명 같은 분이 정치권에 계속 남아 있으면 민주정치의 가장 말단적인 폐해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민주당의 대표까지 되고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골몰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박경미 대변인 얘기로 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오늘 국회 행태에서 보듯이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 검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부결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았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샤이 가결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비열한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 또 표적 수사, 그리고 정적 제거를 위한 시도, 정치 보복이었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 영장을 치고 또 그걸 빛의 속도로 미국에서 제거하는 야멸찬 정권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뉴욕타임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죠.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한국 제1야당 대표의 단식, 그 헝거 스트라이크, 네, 그거는 이제 검찰 독재, 거기서는 딕테이터십 바이 프로시큐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해외 언론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말 역대급이었죠. 엄청난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2년 넘게 수백 번 압수수색하면서 탈탈 털었고요. 특히 도주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는데도 영장 청구했고 또 수사만 하더라도 이제 쌍방울 경우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해서 대북 송금으로, 그러니까 이 산 올라가다가 이 산 아닌가벼 그리고 다른 산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고 기우제식 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와서 증거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는지 여부는 이제 네. 법원에 가서 네. 판단을 받으면 됐을 텐데 네. 굳이 자기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한식투쟁까지 해가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의원들에게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고 그것이 가결되고 났으면 이제 법원에 가서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변론을 해서 진실을 가리면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니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요. 다만 저는 대한민국 법원에도 정의가 살아있다면 진실은 올바르게 밝혀주리라고 생각하고.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2년 넘게 수사했다는데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지켜보시죠. 그것도. 네. 무슨 야멸차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예, 무슨 검사 독재니 이렇게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쓴 것이지. 무슨 해외 언론이 검사 독재라고 했습니까? 우리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것을 인용한 것인데 그걸 주장하더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경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이 기회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동안 이재명이라는 분을 위해서 주위에서 부역하던 이 부역자들까지 좀 제발 없어져야 민주당이 건강하고 튼튼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미 대변인한테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뉴욕타임스 기사는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면은 네. 거기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해서 호의적으로 적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헌정사상 첫 검사의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유성 간첩 그 사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기소했던 검사인데요. 이 문제는 뒤로 하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현 최고위원? 아니 그게 한덕수 총리가 물론 주목을 크게 받은 분도 아니지만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는지 국민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잖아요. 결국 이것도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오픈 게임으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끌고 들어가서 12구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병대 최상병 한덕수 의혹입니다. 총리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박경미 대변인. 네, 한덕수 결국에는요. 국무총리가 해임되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치죠.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잼버리 오송 참사 등등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총리가 책임지고 몇 번 사퇴했을 텐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이건 총리건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오만한 정부에 대해서 국회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안입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그래서 이게 다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끌어넣은 것이니까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해임할 리도 없다고 보고요. 우리 정치가 이제 제발 제대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네.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재현 최고위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자 외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의 외교 트렌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이제 북한과 손을 잡고 밀착하고 있어요. 밀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중 간 또 한 러시아 간의 관계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한미 한일 관계에 조금 더 공조를 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그런 관계에서 좀 외교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 또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네. 외교 일선에서 많이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는 평화를 겨냥한 도발이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이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강성 발언은 내용과 표현에서 모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거친 원색적인 발언으로 러시아를 직격하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어떡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익 중심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균형 외교, 또 중층적 외교를 펼쳤는데 윤석열 정부는 진영 외교,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미국, 일본 중심의 단선적인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죠. 그 결과 우리가 한미일 북중러 대결이라는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고, 근데 사실 그 와중에 미국과 일본은 뒤에서 또 실리를 챙기는데 네. 우리는 그런 대결의 선봉에 서 있고 사실 누가 떠밀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손들고 한복판으로 나간 게 문제고요. 그리고 표현과 관련해서 외교 무대에서는 우회적이고 또 유화적인 화법의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하지 직설법보다는 또 완고어법을 쓰고요. 여백을 두는 발언을 해야지 추후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네. 또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여러 정상을 계속해서 하루에 5명씩 6명씩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열심히 만나고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미 대변인? 네, 유엔 총회 계기로 양자 회담을 현재까지 28개국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40개국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는 합니다. 근데 순방 떠나기 전에 김태호 안보 1차장이 한 달 안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네. 나라 개수 늘리면서 실적주의에 매몰된 걸 보면서 저는 쓸쓸했습니다. 이게 외교라는 게 상대국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양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이렇게 피상적인 수준의 양자회담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될지 좀 회의적입니다. 현직은 아니죠. 검사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잘 모르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재산 등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네. 그러나 좀 많은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가 보통 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은 조회를 하면 네.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재산 등록을 하는데 네. 비상장 주식. 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은데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또 국회 동의안을 받아야죠. 처리를 해야 네.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의 그 동의를 얻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게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답지 않으시게. 네, 이균영 후보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따르고 있는데요. 용상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도 위배되는 생각인데 그런 분이 사법주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청문 과정을 보면 네. 법과 규정 몰랐다, 송구하다로 일관을 하는데 재산 관련 흠결들이 많아도 너무 많고요. 또 성인지 감수성이 의심되는 판결도 있고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골라도 그런 분들을 골랐을까. 신원식, 유인촌, 김행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나 보수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많은 이제 풀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왜 그렇게 계속 리사이클을 하죠? 일단 저는 이번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평을 할 입장은 아닌데 예.
그러나 이제 막상 인사 문제에 들어가면 네. 다른 분들을 인사 검증하면서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검증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예를 들어 뭐 과거의 발언인데 네. 그런 발언이 언론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 또는 뭐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그렇게 잘못이 있는가라고 네. 실무진들이 판단했을 수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네. 이 논리가 있고요. 그렇게 또 판단했다면 더 큰 문제 같은데요. 언론에서는 이제 한 부분만 딱 드러내서 예. 이것이 무슨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또 뭐 이것은 뭐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보수가 민족, 국가 그리고 민족 정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완용 친일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하잖아요. 신원식 그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네. 과거 우리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광화문 집회에 저희들도 많이 나갔었는데 네. 그때 그 인기 연사였어요. 예. 그래서 그 연단에 서서 상당히 그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그때 이제 이미 그 예비역 그 중장으로서 그 네. 출신이 그 발언을 잘 하니까 인기 연사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 박수를 받고 뭐 대중 앞에서 연설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연설 중에 나온 일부 이야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두 검색해서 문제를 삼으면 사실 그것이 지금 인사검증의 전체 대상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도 좀 그 발언은 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이완용 발언에 대해서 네. 뭐 조금 사람이란 게 그 발언을 하다가 보면 다소 본인의 취지와 왜곡되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완용 발언이나 12.12 사태에 저도 대한 그래서 발언은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아니요. 없고요. 네. 저 뭐 그래서 저도 징계도 당하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알겠어요. 거기서 또 징계 얘기를 왜 하세요? 네. 자, 김재현 최고위원한테 이 얘기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기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이렇게 시동 겁니다. 막 용산 차출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대 전환과 국민의힘이 오늘 뭐 거의 합당 직전까지 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면이 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분을 포함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영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그것이 당내 불안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네. 합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1호 영입이 조정훈이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1호 영입이라고 내세우는 것까지는 너무 비중이 약하지 않는가. 네.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박경미 네. 대변인. 인재 영입 1호 상징성을 갖는 건데 그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인 기회주의자 정치인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인재 영입으로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을 기대했을 텐데요. 보수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또 기존에 마포 갑에서 활동하던 그런 의원들과의 당내 갈등을 고려할 때 뭐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을 내야 한다는 김기현 당대표의 초조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갈짓자 그럼 걷는 사람을 데려와서 마치 그때 당시에 비례대표형 대체 정당을 만들면서 네. 사회 각계각층을
끌어들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그것에 의해서 시대 전환도 들어오고 무슨 기본소득당도 네.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만들었다가 또 탈당시켜주고 한 정치적인 공범들이 지금 와서 비난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네. 우리 당에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유의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은 없죠. 네, 알겠어요. 또, 네, 너무 또 길어지니까 지금 다루어야 될 현안이 네. 많으니까 자, 제가 김재현 반박을 최고. 하진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네. 진보 정부에서 저기 부동산 일자리 경제 관련된 통계 지표가 좋았지요? 지금에 비해서 예,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그때도 많이 의심을 받았지만 이게 통계 조작 드러나고 때문입니까? 있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의 부분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확장 정책, 통화 확장 정책의 일종의 그 부수적 효과일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네.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금리를 드릴게요. 0.1%에서 지금 5%까지 인상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벌어진 국민들에게 막 그 돈을 찍어서 나눠주던 일 또는 나라 빚을 폭증시키던 일의 후유증, 후과를 지금 박경민 이제 대변인. 있거든요. 제 그 통계 조작으로 이제 통계 조작 국기문란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요즘에 하시고 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 통계값을 내는 절대 불변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요. 어떤 값들이 있을 때 이걸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보통 평균을 생각하지만 중앙값 혹은 최빈값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적당한 그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라는 것은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전체를 알아내는 과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흔히 통계는 그 국의 맛을 보는 네. 것에 비유하는데 네, 지금 문재인 자, 정부에서 했던 일들은 다양한 분석 방법을 박경민, 통해서 김재현, 이 그 조합 실체에 정확히 접근하고 또 시장 보고 싶